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입니다. 일반적인 차량들의 디자인에 비해서 앞쪽에 그릴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차가 좀 무람해 보이고 커 보이는 느낌이 좋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벤틀리 벤테이가나 포르쉐 카이엔에 비교했을 때에도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느낌들, 각진 느낌과 와이드 타입의 크롬 그릴이 훨씬 더 차가 커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전달해 주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세레모니가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퍼들램프는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실내등은 LED 타입으로 밝은 편이고요. 발 공간까지도 잘 비춰주는 편이죠. 앞뒤 도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에 적극적이고요. 물론 앞뒤 도어에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우 적극적인 편이죠. 다만 크러쉬패드 중앙에 이 컵홀더 쪽에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센터 터널 양쪽으로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네요. 매트릭스 타입 LED의 세리머니는 시동을 켰을 때가 조금 더 화려한 편입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글쎄 제가 시승했던 차량들 중에서 세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고요. 상향의 변동폭도 굉장히 큰 편이고 이게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기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정말 야간 시야 확보가 뛰어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달리 하고 있고요.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더라도 이렇게 순차 점등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고요. 지금까지 시승했던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광원의 폭이 특히 많이 넓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향으로 초점에서도 아주 잘 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상향등 자체도 직진성도 직진성이지만 폭 자체가 여느 차량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코너링 램프도 적용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각도에 따라서 매트릭스 타입 LED가 같이 움직여주니까 좁고 이 코너가 급한 구간에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보면은 시야 확보가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한 편이죠.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방향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V6 3.0 TD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67cc고요. 최고 출력은 286마력, 토크는 61.2kg/S입니다.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에서 느껴지는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휠베이스가 넉넉하고 앞뒤 오버행이 적절한 비율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의 좀 스포티한 느낌마저도 전달되고요. 휠은 21인치고요. R라인 전용으로 블랙 유광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괜찮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85, 40, 21입니다. 휠 아치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 도어 하단부는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면서도 도심형 SUV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구현해주고 있고요. 측면에 장식 부분은 팬더에서 도어까지 연결됩니다. R라인의 R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은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고 유리 주변부 크롬은 완전히 반딱반딱하지 않고 좀 매트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어서 실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강인해 보이는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도 전달해 주고요. 루프렉도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의 크롬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도어 몰딩 부분하고
루프렉하고의 일체감 같은 것들이 좋죠.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요소수 에드블루의 주입구는 주유구 바로 옆에 있어서 사용이 조금 더 편리하고요. 앞쪽에서의 느낌이 크고 단단한 이미지라면 뒤쪽에서는 조금 날씬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앞쪽에서는 크게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뒤쪽으로 살짝 틀어져서 보면은 순간적으로 포르쉐 카이엔의 느낌도 느껴지고요. 넓고 안정감 있는 후면부는 대형 SUV다운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테일라이트가 블랙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모델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는데요. 저런 소소한 차별화 포인트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테일라이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디자인이 안정감 있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좋은 편이고요. 스포일러도 두툼하고 듬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차량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와이퍼가 스포일러 안쪽에 정리가 돼 숨겨져 있었으면 훨씬 더 깔끔한 후면부를 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아래쪽에서 살짝 누르면 작동되고요. 속도나 소음 같은 것도 적절합니다. 공간 자체는 뭐 차량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양쪽에 LED로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운전석 뒤쪽만 지금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은 없고요. 에어 서스펜션은 이제 차고 높낮이를 뒤쪽에서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LED로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양쪽 다 있습니다. 12V 파워 와이어렛은 깔끔하게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이런 후크 같은 것들은 히든 타입으로 갖춰져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가 있고요. 바닥 공간도 들어 올려보면 여기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공간에 타월이나 차량용 케미칼 같은 거 보관하시면 훨씬 더 뒤쪽을 넓고 깔끔하게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패드 같은 것들도 두툼하게 구성 잘 되어 있고요. 레버를 잡아당기면 앞쪽으로 4, 2, 4 이렇게 분할이 되거든요. 앞쪽으로 접을 수가 있고, 마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러기지 스크린도 좀 제거를 해보고 시트 폴딩돼서 완전히 앞으로 밀착시켜 볼게요. 2열 등받이를 고정시켰을 때 앞쪽이 조금 높게 올라오죠. 어느 정도 슬로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할 때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공간의 여유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 정도의 공간이면은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또 아쉽지만은 않은 공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짐을 싣고 나를 때에도 이 위쪽 공간에 여유가 있고 폭도 넓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삼각대는 안쪽에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등이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위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흰색으로 돼서 밝은 빛을 비춰주고 뒤쪽에서 봤을 때는 붉은색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차량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죠. 손잡이도 배려를 해줬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가볍고 길쭉하고요.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지문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나진 않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라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의 크기에 걸맞게 두툼한 편이고요. 여닫았을 때는 생각보다 조용한데 이 기밀하게 꽉 잠기는 기밀감 같은 것들이 참 좋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밋밋하게 가져가지 않고 그레이 톤의 투톤, 약간 어두운 그레이랑 밝은 그레이를 섞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좀 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인데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도어 디자인은 심플합니다. 소재에 있어서의 고급감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블랙 하이그로스는 너무 좀 과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시트는 3개까지 메모리 가능합니다. 낮에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선명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맵포켓의 크기나 각도 같은 것들 안쪽의 마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할 수 있고요. 에르고 컴포트 시트는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마사지 기능도 아주 제대로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장시간 앉아 있어도 운전자의 피로도, 앉았을 때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쿠션도 큼직하고 만졌을 때 폭신폭신한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조종 가능한 범위도 괜찮은 편입니다.
기본 전동 기능을 포함해서 마사지 기능 지원해주고 있고요.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지만 뒤쪽으로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 그리고 이 팔을 거치할 때의 어색한 느낌도 없습니다. 무릎 에어백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페달은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고요. 풋레스트가 큼직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의 수납이 또 가능한 부분인데요. 뭐 여러가지 자잘자잘한 소지품 같은 것들 보관하시기에 좋습니다. 조명 스위치는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way 타입 전동 지원해줍니다. 여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낮에 보더라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약간 여기 튀어나왔죠. 그래서 파지했을 때 아니면 핸들을 조작할 때 이 그립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잘 잡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반타공, 반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에 이 손에 땀이 많은 분들한테도 좋은 그립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지만 V6다 보니까 웬만한 4기통 2리터 가솔린 엔진보다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HUD는 조금 더 크고 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시간 봤을 때 눈의 피로도가 적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12.3인치죠.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요. 또 클러스터랑 같이 겹쳐서 볼 수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이런 부분은 참 정리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도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주행 데이터 같은 것들도 여러가지 설정을 해서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죠. 12.3인치고요. 방향지시등은 저 끝쪽에 나옵니다. 스티어링 열선이 계기판 끝쪽에 여기 표시가 되는데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죠. 에어백 부분 디자인 좋고요.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참고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0km에서 250km까지 완전히 정차했다가 거의 최고 속도까지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다양한 기능들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초점이 약간 나갔었는데 아래쪽으로는 트래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아래쪽에 볼륨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메인은 15인치 디스플레이, 정말 큼직하죠. 손을 가져다 대면 메뉴가 다시 나타나고 떼면은 메뉴가 사라지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단에서 다양한 핫키 같은 것들 내비게이션 바로 누르면 연동이 되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연동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손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 인지에서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대응 잘 해주고 있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안장 길이 조절도 전동으로 됩니다. 마사지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등 웨이브부터 문지르는 기능, 완화, 활력 모드, 그 다음에 조석의 시트도 여기서 다 통합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를 포함하고 있는 후방 카메라 화질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이 왜곡되는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가운데 에어벤트가 약간 아래쪽으로 있어가지고 글쎄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색하거나 사용했을 때의 불편함은 없었고요. 슬라이딩으로 커버링이 가능하고 공간 안쪽을 보면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마치 마우스 같아요. 컴퓨터를 조작할 때, 컴퓨터나 노트북을 조작할 때 사용하는 마우스 같은데 그립도 굉장히 좋고 이 위쪽에 인디케이터도 딱 준비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할 때의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비상등 스위치가 기어 노브 뒤쪽에 있죠. 파킹 어시스트 기능, 볼륨 컨트롤 이렇게 위아래로 돌리게 돼 있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나 요 다이얼이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차고 조절 마이너스 45mm에서 플러스 70mm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높낮이가 그 정도로
꽤나 낮아졌다가 올라졌다가 하는 폭이 큰 편에 속하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암레스트는 널쩍합니다. 각도가 완만해서 편하고요. 이 공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살짝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USB A 타입으로 입력 단자 그리고 LED로 조명 꼼꼼하게 잘 챙겨놨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고급스럽게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카펫 같은 재질로 꼼꼼하게 마무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작은 창이 하나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이나 시야 확보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요. 썬바이저가 독특한데요.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거울 보여드리면 위쪽에 조명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거울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을 빼가지고 측면을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다 선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글쎄요, 확실히 이 SUV다운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죠. 측면하고 앞쪽을 양쪽 다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푸시타입 버튼이고요. 이렇게 누르면 다 LED 구성이고 굉장히 밝습니다. 유리 부분, 썬루프 부분은 이너 커튼 자동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컨트롤하는 부분하고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위치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거울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시야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탁 트여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입니다. 유리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요. 한 4분의 1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중접합 차량률이 아니지만 두툼하기는 하고요. 끝까지 좀 깔끔하게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은 컨셉이고 역시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적극적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포켓은 폭스바겐 차량들 매포켓은 정말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마무리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타고 내릴 때의 차고 조절이 물론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고요. 바닥 부분은 아래로 살짝 내려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발공간, 앞좌석에 안장 상단하고 바닥하고의 공간도 제법 확보가 되어 있죠.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시트는 슬라이딩도 되고 이 뒤쪽에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 운전석 뒤쪽하고 조수석 뒤쪽을 제가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조수석 뒤쪽은 그냥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상태고요. 운전석 뒤쪽은 조금 눕혀놨습니다. 각도 조절 폭이 제법 괜찮죠. 아이소 픽스도 기본 적용됩니다. 암레스트는 내려보면 오픈 타입인데 글쎄요, 차량 가격이 어쨌든 1억대가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뭐 커버가 돼 있다든가 슬라이딩 돼 있는 방식 SUV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방식이면은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넉넉한 편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썬루프의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뒤쪽에서도 탁월한 개방감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죠. 탁 트여 있는 느낌 좋습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 센터터널 뒤쪽에 2개 있고요. 그리고 B필러 기둥에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공간에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구성이 맞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도 온도 조절이라든가 바람의 세기 그리고 포지션 같은 거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통풍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버전 컨트롤이 가능하긴 하지만은요. 발공간의 여유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감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고요. 무엇보다도 저 15인치 디스플레이가 정말 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차량들이랑 확실하게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바로 저 15인치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는 실내를 구성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저 에어백 부분 저 소재는 글쎄 폭스바겐 최근 차량들에서 다양하게 공유되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괜찮고 소재도 괜찮죠. 2023년형을 출시하면서 트윈 도징이라고 하죠. SCR 촉매가 2개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한 번 더 태워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2번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거는 분명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요소수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같이 환경 규제가 심한 시기에도 이 친환경적인 디젤을 출시할 수 있다는 것은 폭스바겐의 기술력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질소 산화물은 약 80%, 연료 소비량은 17% 저감된다고 하니까 이 트윈 도징이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술인 건 분명합니다. 덩치는 크지만 유턴 같은 거 해보면
4WS 뒤쪽도 스티어링이 가능하죠. 뒤쪽도 이 각도가 같이 꺾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3차선이 아닌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SUV면 2차선 넘어서 3차선까지 이렇게 넘어서 넓게 유턴이 되는 편인데, 폭스바겐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2차선 조금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중형 SUV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넓지 않은 공간에서 유턴을, 차량을 선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라인업은 총 3개입니다.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지금 시승하고 있는 R라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대는 8,800만원대에서 프레스티지가 9,700,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억 283만원인가요? 4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1억이 넘기 때문에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뒷좌석에 통풍 시트라든가 뭐 전동으로 각도 조절이 안 되거나 편의 장비 측면에서는 살짝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성이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마이너스 45에서 플러스 70mm까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데, 차량이 무게가 2톤이 넘고 휠 타이어도 지금 21인치거든요. R라인 모델이라서 휠도 크고 타이어 평평비도 285라서 굉장히 좀 넓은 편인데, 승차감이 참 부드럽습니다. 그렇다고 뭐가 튀거나 좀 억지스러운 느낌들, 그리고 노즈 다이브 같은 게 막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또 억제를 잘 해주면서도 시종일관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한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딱딱한 승차감을 찾으시는 분한테는 이 차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반응도 묵직하고 날카로움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쫀득하면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 승차감도 그렇고 스티어링의 반응도 그렇고 차량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부들부들합니다. 그렇다고 울렁울렁거려서 멀미가 나거나 좀 불편하고 둔하고 답답한 느낌의 승차감이나 스티어링의 반응은 절대 아니고요.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0.8km고요. 도심에서는 9.6, 고속도로에서는 12.8, 공인 연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도심 주행만 100% 했을 때 약 7.8에서 8.5 정도, 9km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9km는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7km대 후반에서 8km대 중반 정도의 실제 주행 연비를 유지해 줬습니다. 적절한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HUD도 있고 이 크루시 패드가 몸을 좀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짝 좀 올라온 느낌은 듭니다. 측면에도 실내 리뷰 때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아웃사이드 미러를 A필러 끝쪽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정하지 않고 도어에 고정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창이 하나 조그맣게 더 생겼거든요. 근데 다른 차량보다 유독 요 창으로 느껴지는 개방감 같은 것들이나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시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기능이 여러 가지 옵션으로 완화 모드, 등 문지르기, 두드르기, 등 웨이브, 허리 웨이브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기능이나 이 뭐라 그럴까, 마사지 종류의 다양성 같은 것들은 참 좋은데, 강도를 최대치로 올려도 조금만 더 꼭꼭 눌러줬으면 몸의 피로를 더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간지럽히는 정도는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래도 차량 가격대가 있는데 조금만 더 꾹꾹 눌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가 살짝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나 구도심에서도 이 시야 확보는 잘 되고 있고, 차량의 크기가 크니까 아무래도 크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적절한 시트 포지션과 이 창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야 확보가 좋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적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겁죠. 사실 2톤이 넘기 때문에 무거운 이 차량을 힘있는 엔진으로 잘 구동을 해주면서 서스펜션도 에어 서스펜션이 묵직하게 잘 잡아주니까 잔 진동 같은 것들이나 흔들림 없이 굉장히 좀 고급진 느낌, 고급지고 편안한 느낌의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고속 주행할 때나 저속 주행, 그리고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이나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운전자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꾸준하게 가져가게 해줍니다. 프레스티지 모델만 선택해도 웬만한 기능적인 옵션들은 다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매니아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R라인보다는 프레스티지 모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다크레드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라든가 도어 하단부에 바디 컬러랑 일체감 있게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요 터치 타입 스티어링 휠 버튼, 요게 눈에 띄는 기능적인 부분들이고, 브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로 요 패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게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 내외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한데, 뭐 휠도 다르죠. 예, 휠도 21인치에 블랙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수즈카 블랙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보여지는 부분들에서의 변화가 있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만약에 투아렉을 선택한다면 저는 프레스티지 모델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체의 48%는 알루미늄이고요, 52%는 하이테크 스틸로 구성을 하면서 구형 대비, 지금 이게 3세대 모델인데 2세대 모델 대비 100kg 이상 감량을 했죠. 그래서 무게가 전체적으로 공차重량이 가벼운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차량의 구성을 생각해 보면 무겁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감량도 많이 되니까 효율, 그러니까 연비 측면이나 힘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같은 것들에서 유리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셰시 강성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격성은 조금 더 높아지면서 이 무게는 줄이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전세대 모델에 비해서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차는 MLB 에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벤틀리 벤테이가 포르쉐 카이엔하고 같은 셰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프리미엄 SUV들을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투아렉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보면 또 이 차의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코너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보거나 깊게 꺾어보더라도 이 안정적인 반응들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SUV에서 이 정도의 코너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차의 어떤 셰시 밸런스, 강성 서스펜션의 세팅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450, 1430rpm 사이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을 가져갑니다.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인데 좀 두툼하거든요. 근데 이 실링 같은 것들이 되게 치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은 전혀 거슬림 없고요. 이런 상태는 시속 130에서 150까지 올라가더라도 급격하게 이 바람 소리가 가까워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7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그리고 오프로드랑 스노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컴포트하고 노멀은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진 못했습니다. 다만 에코랑 스포츠 그리고 컴포트, 노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노멀하고 컴포터는 살짝 그 편차가 크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에코 쪽에서는 조금 더디게 나간다는 느낌, 그리고 연비에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스포츠는 확실히 이 답답함 없이 경쾌하게 뻗어나가는 느낌을 운전자에게 아주 잘 전달해 줍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 너무 좋고요. 특히나 5단, 6단, 7단 여기가 참 재밌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 RPM에서 최대 토크를 끌어낼 수 있는 디젤 엔진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과 여유도 좋습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고속 주행에서도 소음하고 진동이 이렇게 막 커진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RPM이 3500에서 4000 정도인데 꾸준하게 최고속을 향해서 향하는 느낌, 그리고 이 서스펜션의 안정감 상당히 좋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까요? 고음, 중음, 저음이 또렷하고요. 특히나 중음하고 고음대에서 찰랑찰랑하고 힘있게 받쳐드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안 들리던 소리가 귓가에 굉장히 가까이 들리는 느낌들도 좋고요. V8 TDI 엔진이 정말 매력적이긴 했습니다만 V6 TDI 엔진도 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죠. 많은 차량들에서 이미 검증이 된 엔진이기도 하고,
엔진의 회전 질감이 디젤 엔진이지만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중저음으로 이렇게 싹 깔리면서도 부드럽게 반응하는 엑셀의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이래서 듬직한 SUV에는 V6 TDI 엔진이 잘 어울리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286마력의 토크가 61.2kg/S인데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 특히 마력보다는 토크가 60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발끝에서 느껴지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컴포트나 노멀에서는 조금 편안한 느낌, 그리고 극초반에 약간의 디젤 엔진 특유의 이 터보액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면 기어도 S 모드로 바뀌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릿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기준 속도 이상에서도 킥다운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묵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은 정말 힘이 많이 좋은 차량만이 구현할 수 있는 호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잘 가져가고 있어서 묵직하고 힘 좋은 차량을 안정감 있게 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차선 변경 같은 거 해보더라도 약간 실록하는 느낌은 있지만은 자세를 아주 빠른 시간에 민첩하게 잘 잡아주는 편이고요. 에어 서스펜션하고 이 차고 높이 조절을 드라이브 모드랑 연계를 했을 때, 에어 서스펜션하고 드라이브 모드를 연계를 해두면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낮게, 기준에서 좀 낮게 가져가고요. 에코나 노멀, 컴포트 모드에서는 기준치의 차고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프로드로 변경을 했을 때에는 최대치까지 높여서 차고를 세팅할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 총 5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단계마다의 거리 유지도 정확한 편이고 가속이 감속보다 조금 더 부드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향 보조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일정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조금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트래픽 잼 어시스트나 로드 크레인 어시스트 등 교차로에서든 뭐 고속주행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대응을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안전에 있어서의 어떤 옵션 구성은 전혀 아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공인연비가 12.8km인데요. 에코 모드로 놓고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 최대 연비는 14.3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기량이나 차량의 무게로 생각해보면 두 자릿수 연비도 기특한데 14km 이상을 기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도심주행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공인연비보다 조금 낮았고요. 고속도로에서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의 공인연비보다는 실제 연비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차량들은 지금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포장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휠타이어 크기도 있고 해서 이 바닥의 느낌, 내가 지금 아스팔트를 주행하고 있구나, 시멘트 포장을 주행하고 있구나 라는 게 좀 크게 확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이 좀 둔감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서스펜션이 아주 잘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스팔트로 바뀌거든요. 근데 사실상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아스팔트였는지 시멘트였는지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을 아주 잘 해줘서 꾸준하게 좋은 승차감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의 소음 진동 때문에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음 진동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웬만한 4기통 2리터 가솔린 엔진보다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특히 일단 가속이 조금이라도 차가 움직이고 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조용하기 때문에 소음 진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도심주행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아이들링 시에 약간의 소음보다는 진동 같은 것들이 살짝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동이 그렇게 막 거슬려가지고 차량 선택에 잣대가 돼서 선택을 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도 한번 강조 드려보고요. 특히나 오토스탑앤고가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 대응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의 진동 같은 것들도 거슬리진 않았고요. 워낙에 이 셰시 강성도 좋은 편이고 에어 서스펜션의 차고 조절도 꽤나 이 변동폭이 큰 편에 속하면서 4륜구동도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프로드 성능이 굉장히 좋았던 차량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물론 이 차는 국내에서 제가 시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승 차량이니까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테스트하지 않았지만은 아이슬란드에서 V8 모델로 한 4일 정도를 여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투어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투아렉의 이 오프로드 성능에 완전히 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완전 하드코어한 오프로드가 아닌 웬만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정도의 반응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